휴문 윤설아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예고했던 대로 서양 윤리 사상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사상가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배우기 전에 서양 윤리 사상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됐는지 큰 맥을 짚어보도록 해요. 사실 이 내용은 선생님이 윤리와 사상 OT 영상으로 제작했던 내용의 일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배울 서양 윤리 사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봐야 되는지 기본적인 개념의 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윤리 사상의 뿌리는 무엇이냐?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 무엇이냐? 서양 윤리 사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는 도시 국가 형태의 작은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 작은 도시 국가들 중에 유명한 것이 스파르타라던가 아테네와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 윤리사상사에서 갑은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요, 활발한 정치 참여와 토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플라톤의 책에도 등장하는 아고라라고 불리는 광장에 모여서 시민들이 굉장히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논쟁하는 그런 문화가 발전했던 거죠. 이 아고라는 이후에 로마 제국의 어떤 플라자라던가 포럼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여러분, 모든 지도에 플라자가 그 지도의 길을 찾는 중심이 돼요. 모든 길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광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운 시민들의 토론, 어떤 논쟁, 어떤 그런 철학적인 문화를 즐겼던 유럽의 광장 문화가 바로 이 아테네의 아고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헤브라이즘이란 고대 유대교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우리가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건축 양식들은 모두 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신 중심의 사고 방식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럽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서구인들은 문화적인 측면이나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유명한 그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들은 다 성당이기도 하고, 또 모든 지역에 카테드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중심이 되는 성당이 있기도 하고, 건축 양식이라든지 문화예술이 이런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꼭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해 공부를 해야 세상의 절반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봐야 해요. 서양인들의 사고 방식에는 이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헤브라이즘의 코드들이 굉장히 상식처럼 퍼져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서양 윤리 사상은 한편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 또 한편으로는 헤브라이즘의 전통에 근거해서 그 흐름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어떤 서양 윤리 사상가가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세세하게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사상가를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를 시대적 배경으로 전개된 윤리 사상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보게 될 텐데요. 소피스트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던 학파를 이야기합니다. 상대주의가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옳은 것으로 추구하는 진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 세상에 어떤 시대에나 어떤 공간에서나 어떤 사람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와 반대로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보편주의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경험이나 문화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보편타당한 진리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상대주의 윤리설은 소피스트가 제시했어. 끝. 보편주의 윤리설은 소크라테스가 제시했어. 끝. 이게 아니라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된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어떤 윤리적인 관점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의 문제에도 적용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선생님하고 배우는 이 개념적인 틀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 시대에 이 사상가들의 사상의 바탕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배우면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상주의는 현실을 초월한 완벽한 이상이 있음을 전제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현실주의는 현실을 초월한 어떤 또 다른 진리나 가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윤리 문제, 즉 지금 이 땅을 밟고 서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각각 대표적인 사상가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아래에 제시된 그림은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 이들의 관점이 서로 다른 면이 보여집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플라톤의 손가락은 위를 향하고 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손가락은 아래를 향하고 있다. 이 손바닥이. 이런 점에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두 관점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 플라톤이 썼던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와 법칙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런 플라톤이 자신의 어떤 이데아론을 기초해서 이 물리학이라던가 자연학에 대해서 전개했던 책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손에 쥐어진 이 책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고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덕목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가에 대한 도덕 교육학?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손자 니코마코스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쓴 책인데요. 읽어보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삶까지 총망라하고 있는 그런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그림에서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 서로 비교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점부터 시작해서 선생님과 같이 천천히 두 사상가의 입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도시국가 시절의 고대 그리스 사상은 굉장히 풍요로운 주제로 전개됐어요. 인간이란 뭔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리란 뭔가 라고 하는 철학적 주제들이 이 아고라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 속에서 아주 풍성하게 논의가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개인의 시민들이 아주 사회의 중요한 존재로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될까? 올바름이란 뭘까? 인간이란 뭘까? 좋은 삶이란 뭘까? 진리란 뭘까? 다양한 철학적 주제로 토론을 띄었던, 열띤 토론을 하곤 했던 도시국가가 멸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큰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원래 이 도시국가에서 살 때는 말이야, 도시국가 안에서 나는 이 국가를 이루는 시민으로서 아주 중요한 존재였어. 도시국가 안에서 사람들은, 특히 아테네에서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정치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우리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그게 실제로 국가 운영에 반영이 됐어. 사람들이 재판에 참여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띤 토론을 벌이는데도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쓰곤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이 제국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국가가 너무 커진 거야. 국가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한 명 한 명 중요한 위치를 담당했던 시민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진 거야. 너무 커져버린 국가 속에서 개인은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엄청난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는 이제 국가가 어떻게 되는 게 올바른 건가? 무엇이 진리인가? 어떻게 해야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개인의 삶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주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라고 하는 관점이 대두됩니다. 쾌락주의는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의 관점으로 우리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이야기할 겁니다. 반면, 인생의 진리는 감정과 욕망을 모두 억제하고 제거하는 거야. 욕망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것이 너의 부동심을 위해서 중요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금욕주의적 관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금욕주의적 관점으로는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 기말고사 범위고요.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함께 차근차근 공부를 한 다음에 딱 2주를 쉬고 나서 그리스도교 사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중세시대는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르네상스 시기를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가시였어요. 오로지 신이 중심이 되었던 사회, 그러한 사회가 무려 1000년 이상 동안 지속됐습니다. 교황이 어떤 종교적인 권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 예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면 선생님이 아까 건축 양식들을 보면 다 신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만든 것들이 참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트르담 성당도 중세에 지어진 성당이에요. 얼마 전에 불타긴 했지만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신을 향한 마음으로 시민들이 열심히 건축했던 결과물이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이었습니다. 천지창조를 선생님이 대표적인 그림으로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문화예술들이, 특히 유럽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교적인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커서 유럽 여행을 막 가고 싶다 그랬을 때는 꼭 한번 성경에 대해서 짧게라도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림이나 건축에서 보이는 게 정말 많아지거든요. 심지어 미국인들도 이제 유럽에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 미국인들도 이 성경과 관련된 농담이나 조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수거나 이런 표현들도, 관용적인 표현들도 이 성경과 관련된 게 되게 많거든요. 서양인들이 놀랄 때 하는 말 뭐야? Oh my God. 이것도 다 이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만들어진 감탄사 같은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현대 소설가가 지은 책인데요. 선생님이 이 책을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왜 읽었냐면 서울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대출하는 도서라고 해서 읽었어. 물론 선생님은 서울대에 가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 장미의 이름이 배경이 중세시대 수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냐? 금지된 책을 봤다. 그 금지된 책이 뭐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었어요. 즉, 이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 사상이나 이런 것도 다 핍박받던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도 모두 다 억압되고 오로지 신을 향한 열망, 오로지 신을 향한 신앙만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세계관이 팽배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소설 막 암호학이나 기호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면 책을 읽어도 좋아요. 이 소설가가 되게 유명한 암호학자거든요. 자, 아무튼 어려운 소설이긴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서양의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경험주의와 이성주의가 출현하게 됩니다. 경험주의는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감각이다. 진리 탐구의 근본은 경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인간의 감각, 인간의 경험, 신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느끼고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때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벽돌이 똑바른 두께로 쌓아져 있는 것 같지 않죠? 지그재그로 막 휘어져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자를 갖다 대보면 이 벽돌은 모두 다 수평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경험과 감각은 때로 올바른 진리를 알려주지 못한다. 인간의 경험이나 감각은 진리를 탐구하는 근본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진리를 탐구하는 근본은 다름 아닌 이성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입장이 바로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의 관점에서는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이성이라고 보고 진리 탐구의 근본이 다름 아닌 이성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역에 의한 추론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상가로 베이컨과 휴me,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와 같은 사상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 비싼 컵을 깨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 컵이 100만 원짜리라면 그 아이는 잘한 행동을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비난받아야 될까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이 결과론자인지 의무론자인지가 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후 이제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이후에 근대 윤리 사상은 칸트와 공리주의 사상이 대표하게 되는데요. 칸트는 의무론의 관점에서, 공리주의는 결과론의 관점에서 사상적인 논의를 전개합니다. 결과론은 다름 아닌 결과에 따라서 행위의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즉, 결과의 좋음이 곧 옳음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 변하지 않는 도덕적 가치, 변하지 않는 도덕적 법칙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결과의 좋음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거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한편 의무론은 대표적으로 칸트의 사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행위의 옳고 그름은 동기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도덕적인 법칙, 도덕적인 원칙들이 있다. 그 도덕적인 법칙을 의무로서 수행하려는 동기, 그 동기에 따른 행동이었느냐, 아니면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아마 결과론의 관점에서는 컵을 깨서 부모님을 슬프게 했다면 그 아이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될 것이고, 칸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되겠죠. 특히 칸트의 관점은 그래요. 야, 우리가 세상에 다음에 당장 1초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예측 불가능의 미래는. 그래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동기밖에 없어. 동기는 아주 순수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 동기는 아주 나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행위를 선택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해요. 자, 이런 결과의 좋음이냐 아니면 동기의 올바름이냐에 대해서 결과론과 의무론은 굉장히 큰 논쟁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에 들어서 한 학자가 이런 상황을 제시했어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상황인데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육교 위에 서 있어. 이게 나야, 나. 그리고 저쪽에서 기차가 오고 있어. 근데 이 기차 앞에 그 철로를 고치고 있던 인부들 5명이 이렇게 서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기차가 오는 걸 못 보고 있어. 그런데 내 앞에 이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이 사람을 죽겠지만 기차는 멈출 수 있어. 이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지 않으면 기차는 멈추지 않을 거고 아래에 있는 인부 5명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되겠지. 그랬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결과론의 입장에서는 더 적은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지. 또 의무론의 입장에서는 야, 당장 1초 뒤에 이 기차가 그냥 멈출 수도 있고 돌이 튕겨져서
이게 뒤집힐 수도 있고 인부들이 간발의 차이로 대피할 수도 있고 네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 네가 뭔데 이 사람을 네 손으로 죽인단 말이야? 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 하지만 여전히 이게 실제 문제라면 진짜로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어요. 선생님하고 이 결과론과 의무론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런 논쟁거리들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실존주의와 실용주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은 실존주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사진을 먼저 볼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 사진을 왜 가져왔을까요? 유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에 들어와서 두 번의 세계대전이 치러지면서 도대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인간다움이 이렇게도 말살된단 말인가? 우리가 인간다움을 어떻게 추구해야 돼, 이제? 이런 잔인함과 폭력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대화가 심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고도의 이 산업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주체성과 개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실존주의가 등장합니다. 이 사진도 그런 거잖아. 다 스타일이 이제 똑같잖아.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자, 아무튼 그런 점에서 실존주의를 배울 때 우리는 특히 실제로 존재하는 나의 삶, 주체적인 존재, 구체적인 개인, 나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실존주의적 사상과 함께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윤리 OT 영상에서 이 그림을 함께 보여줬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자, 이런 실존주의적 관점과 함께 실용주의의 관점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는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오늘의 숙제는요. 선생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눠주었던 학습지를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할 건 많지 않지만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